청춘의 독서 특강 제1강 심화편 위대한 개인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깊이 읽기.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그 첫 번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과연 위대한 개인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을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비범인 사상, 위험한 자기 합리화. 이야기의 중심에는 주인공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가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법대생이었지만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자신만의 위험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인류를 평범한 다수와 비범한 소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비범한 자들, 예를 들어 나폴레옹 같은 역사적 영웅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도덕을 초월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러시아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허무주의나 급진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바로 이 비범한 자에 속한다고 믿으며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자 자신의 비범함을 증명하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젊은 지성이 어떻게 현실의 고통과 이론적 사유 속에서 위험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범죄의 실행과 그 후, 이론과 현실의 괴리. 라스콜니코프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범죄 현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않게 노파의 무고한 여동생 리자베타까지 살해하게 되면서 그의 대의를 위한 살인이라는 명분은 이미 더럽혀집니다. 범죄 이후 그는 영웅적인 해방감을 느끼기는커녕 극심한 죄책감, 불안, 공포, 그리고 인간적인 고립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의 방은 마치 그의 내면처럼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냉혹한 이론이 실제 인간의 감정과 양심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라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빛, 소냐 마르멜라도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연민. 라스콜니코프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인물이 바로 소냐 세면노브나 마르멜라도바, 우리가 보통 소냐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병든 새어머니, 그리고 굶주리는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가혹한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깊은 신앙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사랑을 간직한 인물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처음에는 소냐의 이러한 모습에서 위선을 느끼기도 하지만 점차 그녀의 진실된 마음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감화됩니다. 그는 결국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소냐는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그의 곁을 지킵니다.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의 벌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연민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아마 이 지점에서 차가운 지성보다 뜨거운 가슴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심판사 포르피리와의 심리전, 죄의식의 발현. 소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라스콜니코프와 예심판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입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니코프의 논문과 그의 행동을 통해 그가 범인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교묘한 질문과 암시를 통해 라스콜니코프의 죄의식을 자극하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은 라스콜니코프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자기 기만이 어떻게 그를 오라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베리아 유형과 부활의 가능성, 진정한 벌과 구원. 결국 라스콜니코프는 자수하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그곳에서의 힘든 노동과 고독 속에서도 소냐는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지적인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점차 소냐의 헌신적인 사랑과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설은 그가 병을 앓고 난 후 소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는 위대한 개인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타인과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쩌면 더 어렵고도 숭고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춘의 독서를 통해 본 죄와 벌의 현대적 의미. 유시민 작가가 청춘의 독서에서 이 책을 첫 번째로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젊은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지적 오만과 독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여전히 자신만의 신념이나 이념을 절대화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죄와 벌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정의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결코 쉬운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스콜리코프의 고뇌와 방황, 그리고 소냐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